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 329페이지 넘겨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 기출문제 시험은 이제는 벌써 이제 9버전이에요. 이게 왜 9버전이냐 하면은 지금 8월부터는 이제 시험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문항수도 달라졌고요. 8월부터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출문제가 딱 3회가 있어요. 45, 46, 50인가 이렇게. 요거는 그냥 양념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 달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6월 달까지는 비대면 시험과 대면 시험을 같이 시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시험과 대면 시험을 같이 보니까 과거 대면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월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부터는 대면 시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문제도 살짝 바꿨어요. 문제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8회까지 있어요. 모의고사가 7회인가 8회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 문항이 이제 8월부터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여기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 자, 첫째, 이론시험이요. 그동안에는 15문제가 나왔고 하나당 2점씩 해가지고 30점으로 이론을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15문제가 아니고 10문제만 내가지고 하나당 3점씩 배점을 해서 30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문제가 5문제가 싹 줄었어요. 5문제가. 네, 문제 줄고 점수는 똑같이 주니까 어디 좋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다른 문제를 더 늘린 거예요. 다른 쪽 방향의 문제를.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동영상 꼭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공지사항에 있는 거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거 보신 분은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안 보셨다고 한다면 이번에 휴가 기간에는 꼭 보셔야 됩니다.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여기에 중요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다른 것도 보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꼭 봐야 돼요. AT 자격시험 출제 방향 변경 안내 동영상 안내 영상이에요. 54회부터 이거 꼭 보셔라.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론 풀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실무 수행을 쭉 했었는데 실무 수행하면서도 이론하고 다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론 실력도 그동안에 많이 늘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잘못 대답한 사람은 이런 문제를 냈네요. 자, 선생님이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말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학생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을 구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맞죠? 자산이라는 건 부채 더하기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건 자본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다. 이것도 맞는 거고, 부채 더하기 자본은 자산이다. 다음에 선남이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은 순서가 유동성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유동자산이라고 하지만 유동자산 내에서도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동자산을 먼저 표시하고 그 밑에 비유동자산. 부채에서도 유동부채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자, 두 번째 학생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다에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되지 않는 재고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영업주기 내에는 판매가 되지만 1년 이내에 판매되지 않는 재고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다혜가 그랬어요. 다혜는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모두 판매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고가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영업주기 내에 재고는 반드시 팔린다.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개정과목도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조건 뭐예요? 유동자산이에요. 팔리면 유동자산이고 안 팔리면 비유동자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재고자산은 영업주기 내에는 다 팔린다. 1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년이 아니어도 업종에 따라서는 여러분 그 주택 건설업 같은 데를 보면은 집을 1년 안에 지어서 팔 수 없잖아요. 3년 걸려서 파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아파트 건설업이나 이런 데는 재고자산의 영업주기가 1년 안에 회전이 될 수가 없어요. 2년 내지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업에서는 아파트를 뭘로 분류할까요?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회계 기준에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철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면 안 된다. 맞아요.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외상매출금에서 외상매입금 빼가지고 표시하면 안 돼.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대로,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대로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계해서 표시하지 않는다. 철수는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기간 말에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 내용을 전달하여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는 결산 후의 보고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재무제표다 이렇게 부르죠?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 그렇죠? 5가지가 있습니다. 네, 5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찾으면 돼요. 시산표가 아닙니다. 시산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산표 빼고 지금 3가지가 있어요. 자, 주석이 있고 자본변동표가 있고 현금흐름표. 요건 재무제표에 해당됩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 무엇일까요? 이진희님? 대차대조표. 예.
예,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근데 지금은 대차대조표라고 안 해요. 세무제표. 재무상태표. 아, 재무제표. 예, 재무상태표. 자, 옛날에는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어요. 예.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예, 회계 공부를 옛날에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차대조표는 지금의 재무상태표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그 개정 과목 명칭도 바뀐 게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의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 아시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개념 과목 대신에 이자 비용을 지급이자, 지급이자 이렇게 개념 과목 이름도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회계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회계 준칙에 의해서 재무제표에서 개정 과목도 거기에 맞추어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의 명칭도 거기에 맞추어서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그랬는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그러니까 이거는 2번과 같은 문제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모르고서는 답을 못 찾죠. 이 네모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재무제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아닌 것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 시산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시산표를 많이 보거든요. 결산할 때. 그거는 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한번 또 작성해보고 재무제표 만들기 전에 만들고 나서보다는 그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 나서 또 한번 시산표를 만들죠. 그러니까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거 하나 만들고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 한번 또 만들어요.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시산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나가는 표예요. 뭘 확인합니까? 분계가 또 전기가 분계와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고 가서 시산표 가가지고 그 선납세금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봤잖아요. 시산표 보면 알 수 있어요. 법인세로 대체됐는지 대손 충당금은 1%로 설정됐는가. 수정 후 시산표를 우리가 본 거예요. 수정 전에는 1%가 아니었어요. 예상매출분과 받으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전표 입력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를 보니까 이제 1% 돼 있었고,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1,50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수정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정 후에 가서 보니까 1,500으로 돼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산표를 통해서 하는 일은 뭐다? 분계는 바로 전표 입력을 말해요. 전기는 장부에 옮겨 적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와 전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시산표를 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중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자본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본이 뭔지 아시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주는 거래 이걸 찾으려면은 자본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 자본이 뭐냐? 여러분 머릿속에 자본은 이렇다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요 세 개 거래는 이 세 개 거래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거나 아무튼 법인과 주주와의 무슨 거래가 있으면 요게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 보기에서 주식 발행한 거, 주식과 관련된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매출채권, 재고자산, 외상매입금, 기간 경과분의 미지급이자. 네, 없네요. 그러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꼭 주주하고 무슨 거래를 해야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 밑에 두 개가 앉아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산의 평가 때 이게 나와요. 자산 평가할 때. 여러분 이 개념 과목 기억하셔야 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유형상사 결산할 때 단기 매매증권 70만원 손해본 거 평가했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때 평가 손실은 70만원 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해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있잖아요. 평가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손익계산서로 안 가요. 자본으로 갑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말이죠.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이익이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있겠죠. 이익 잉여금. 이익 잉여금이 여러분 뭐가 와요? 영업을 해서 순이익이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손익계정 마감할 때 수익과 비용의 차이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순이익 영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비용이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수익에 영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감소했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했거나 감소했거나.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것인가? 1번 매출 채권이 뭐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음이죠. 거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대손 충당금만 생각하면 안 돼.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근데 반대가 뭐가 볼까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저기 유형상사 결산할 때 전표 추가 누르고서 전표 확인해 봤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받으러 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대변에 찍히고 차변에 뭐가 왔었어요? 유형상사 거 결산자료 입력해서 여러분 외상 매출금 얼마 저기다 시험지에다 적어놓고 받으러 음 얼마 적은 다음에 거기 대손 삼각비에다 입력했지 않습니까? 외상 매출금 받으러 거기다가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른 다음에 우리가 12월 31일자에 가가지고 전표 확인했을 때 차변 개정 과목이 뭐였어요? 대변은 대손 충당금이었고 차변이 뭐였습니까? 대손 삼각비였죠. 대손 삼각비가 판매 관리비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1번은 영향을 준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은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삼각비예요.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영향이 있다. 왜 있어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이 당기 순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대손 상각비도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본이 줄었다. 자본이 줄었다. 다음에 2번. 재고자산. 여러분 재고자산이 상품인 거 아시죠? 상품이 재고자산이에요.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손실 그것만 봐도 비용인 거 딱 오죠 느낌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바로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자본이 감소했다. 감소. 이 두 개 다 자본 감소한 거.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세요. 외상매입금. 아시죠? 부채. 외상매입금.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고 대변이 현금인 거죠. 현금이 대변이면 자산 감소죠. 이 거래는 보니까 부채 감소와 자산 감소입니다. 맞죠? 자본에 영향을 줍니까? 이거는 안 줘요. 자본하고 관계가 없어. 자산이 변했지만 그만큼 부채가 줄었기 때문에 자본하고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본에 영향이 없다. 3번. 그러면 4번은 영향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를 계상했다. 자, 지급하는 이자를 옛날에는 지급이자라는 개정 과목을 썼다고 아까도 살짝 했는데 지금은 이자 비용이에요. 개정 과목이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을 계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발생했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비용이 발생한 만큼 이익은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1번, 2번, 4번은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3번은 외상매입금 현금 지급은 자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번 같은 문제 FAT 1급을 처음 응시하는 분에게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래를 찾으려면은 지금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놨잖아요. 자본 거래가 있으면 자본에 영향이 있는 거고 자산의 평가가 있었으면 자본에 영향이 있는데 자산 평가라고 해서 다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유형자산에 결산할 때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했다. 이거는 자본에 영향 안 줘요. 그 평가 손실이 바로 손익으로 죄송합니다. 자본에 영향이 있지.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아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 있으면 자본에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본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자산의 평가는 다 자본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를 하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나잖아요.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예.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수익이나 비용이에요.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이 있으면 자본에 영향을 준다. 네. 3번 스타일의 문제가요. 가끔 나오는데 이거 못 맞추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나오면 그때 또 봅시다. 다음에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네. 이게 지금 그 45회 문제가 어느 연도 문제냐면은 지난해 문제예요. 2021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오래된 출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22년도 아니면 내년도까지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론으로 출제가 되고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려면요, 이 상품 계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품 계정을.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을 여기다가 한번 T자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상품 계정. 상품 계정은 자, T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려고 그린 거예요. 이 상품 계정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는 당기 상품 매입액, 대변으로 가서 여기는 매출 원가, 여기가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이렇게 4개 항목에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 계정의 4가지 요소, 이것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4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이 그림으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지금 이걸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나머지 3개를 알아야 이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네모 박스에 나머지 3개를 주었겠죠. 자, 보니까 당기 매입액 주었네요. 여기다 500만 원. 자, 보니까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을 주었네요. 이 2개를 준 거는 이걸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매출 원가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2개를. 왜냐? 여러분, 매출액과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의 관계를 아시죠?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정민아님? 네네.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나요? 뭐에서 뭐를 빼는 게 매출 총이익이거든요. 이 매출 총이익 15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 총이익이 있어요. 뭐에서 뭐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손익계산서 양식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예.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맨 위에 매출액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결산하고 나면 매출원가가 딱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매출원가를 뺍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매출원가 구해진 거나 다름없어요. 자, 매출액이 800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이 150이면 원가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650이죠. 이게 650이다. 기말 상품 재고액 50만 원. 여기 알려줬죠? 50만 원이다. 대변이 완성됐죠. 대변의 합계는 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차변도 7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얼마였다는 얘기죠? 예, 200이었다는 겁니다. 200.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4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 앞으로 뒤에 다른 기출 문제를 푼다든가 모의고사 풀 때 또 나올 겁니다. 꼭 이렇게 푸십시오.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 상품 계정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 보는 날 여러분 책상에 이런 A4 용지 한 장을 놓고 시험 보잖아요. 네, 여기다 이렇게 빨리 그려가지고 탁탁탁탁 이게 써보는 겁니다. 이 티계정 그려가지고 칸 채워주시면 답이 나온다.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는데 여기 손익계산서, 여러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양식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완전히 어떻게 아는 것이냐?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해진 거지? 매출액에서 요 매출 원가를 빼야 되는 거지. 근데 아직은 매출 원가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매출액이 그대로 매출 총이익이 되었네. 뺄 게 없으니까 0이 됐으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죠. 영업이익은 딱 보니까 중간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있네. 이걸 빼야 되겠죠. 여러분이 열어서 보시면 어떻게 영업이익이 계산됐고 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어떻게 계산됐고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둬야 된다. 다음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대손 상각비. 자, 아까 우리가 유형상사 결산했습니다. 아까 시간에. 대손 상각비가 언제 나왔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추가 금액 입력했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추가 금액 11만 얼마였던가요? 5만 원 빼고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딱 눌렀더니 나중에 12월 30일에 가봤더니 차변에 대손 상각비 이렇게 나왔죠? 대손 상각비 결산할 때 추가 설정하는 금액이 대손 상각비예요. 그걸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말에 대손 충당금이 4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4만 원이 있었다는 거. 당기 말에는 매출 채권이 150만 원이에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150이다 이 말이에요. 당기 말 이거 중요하죠? 알아야죠? 그 다음에 당기 중 6만 원의 매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대손 처리를 했답니다. 하하, 요걸 생각 못 했는데 여러분 기말에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대손을 예상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상했던 대로 대손이 딱 발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대손 충당금을 그때 상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상한 건 4만 원이었는데 전기말에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6만 원이 대손이 확정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50% 더 많이 대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대손 충당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요 2만 원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요 분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6만 원. 그러면 대변에 매출채권 6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요 분계 쓰는 거예요. 제가 요 분계 말로 써보는 거예요. 제가 말로 대변에 매출채권 6만 원
대손 처리해야 되니까. 자산 감소. 차변이 두 개가 옵니다. 하나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이거 예상해가지고 전기 말에 차감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빼주는 거예요. 차변에 그래서 대손 충당금 4만 원. 자, 2만 원 부족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만 원 부족해.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2만 원 부족해요. 그러면 그게 계정 과목이 뭘까요? 대손 삼각비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대손 삼각비 한번 여기 2만 원 이제 발생했네요. 이날 2만 원 발생한 거예요.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날 이 건으로 인해 지금 문제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삼각비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직 결산 때가 아닌데 여기서 미리 2만 원 발생했어요.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게 결산입니다. 이게 결산이에요. 자, 이게 결산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추정한다. 5% 추정한답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딱 잡고 5%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말 매출채권은 얼마일까요? 여기 150만 원 알려줬네요. 네. 전기말 매출채권이 아니고 단기말 매출채권이니까 단기말에 150이었다 이거 매출채권이. 네, 여기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5%를 요 150만 원에 5%를 계산해 보면 되죠. 150만 원 곱하기 5%. 7만 5천 원이네요. 자, 그러면 7만 5천 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날 6만 원의 대손이 발생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7만 5천 원 모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추가 설정해야죠. 추가 설정할 때 차변의 개정 과목이 뭐예요? 대손 삼각비. 예?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삼각비. 아시죠? 그러니까 추가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삼각비예요. 그래서 2만 원하고 7만 5천 원하고 두 번 손익계산서에 대손 삼각비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에요. 네. 그래서 이 5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대손 처리 분계 아시겠죠? 대손 처리 분계 이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 분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분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우리가 그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하고서 점표 추가 눌러버리고 그냥 끝나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죠. 공부가 안 돼요. 그냥 점표 추가 누르고 와서 봐야 돼요. 어떤 점표가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두 개의 분계를 제가 메모장에다 깨끗이 써드릴게요. 네. 요 분계. 단기 중 6만 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라는 그 분계는 분계 내용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4만 원, 차변에 모자라는 2만 원은 대손 삼각비 2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 자산 감소가 6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가 비용 발생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요 분계가 가능해야죠. 그 밑에 있는 항목 이 분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5%를 대손충당금으로 추정한다 라고 했어요. 대손충당금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기말에 대손충당금이 아니 매출채권의 잔액은 150이라고 여기 알려줬어요. 그런데 대손충당금 전기말에 4만원이 있었지만 이 분계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이 감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5%를 모두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가 설정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출채권 잔액이 150만원이라고 기말 매출채권을 딱 알려줬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5%를 해서 75,000원이라는 걸 계산을 해내야 돼요. 이것을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이 대손상각비, 대변이 대손충당금이 됩니다. 이러한 분계를 우리가 유형상사 할 때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서 아까 우리가 전표 추가하고 나서 유형상사 12월 31일자로 가서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해보고 이 회계 처리가 가능해야만이 이 회계 처리가 가능해야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는 얼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서 2만원, 여기서 75,000원, 그래서 1번 95,000원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아까 4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도 잘 나오지만요. 지금 5번 이 질문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소화를 시켜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6번을 볼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건물 처분 시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는 모양입니다. 이익이 얼마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제가 알려드렸는데 얼마 전에 유형상사 거 전표 입력할 때 말이죠. 네, 유형자산 처분 분계 2건을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무슨 영업권인가 뭐 무형자산 처분한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 승용차였던가 하여튼 뭐 비품이었던가 그거 처분하는 분계를 하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첫째, 처분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에 처분했는지. 처분한 금액에서 뭘 빼야 되느냐면 장부 금액을 빼면 그게 이익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처분 금액은 이 문제에서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어요. 얼마에 처분했다. 장부 금액은 안 써줍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취득 금액을 알려주거든요. 그 유형자산이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그 건물을 얼마에 취득했다 알려줘요. 거기에서 빼기
뭐를 빼주는 거죠? 여러분,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뭘 빼는 게 장부금액이죠? 감가, 상각, 네, 누계액이에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간단히 말하면 처분금액 빼기 장부금액인 거죠. 그런데 처분금액은 항상 시험에서 알려줄 수밖에 없다. 장부금액은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장부금액을 구하려면 취득금액은 알려줘요.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려면 감가상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할 줄 알아야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뭐냐면 감가상각을 1년을 했으면 1년치가 감가상각 누계액, 2년을 했으면 2년치가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모두 합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7월 1일 날, 작년 7월 1일 날 건물을 샀습니다. 100만 원에. 네. 잔존가치가 10만 원이고요. 내용연수 3년.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하는 거예요. 월할은 왜 필요하냐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월할로 상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 6개월치만 상각한다는 것을 월할 상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2년 6월 30일이면 딱 1년 지났네요. 1년. 맞죠? 21년 7월 1일에 사가지고 22년 6월 31일이면 딱 1년 지난 거예요. 그날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1년치 하면 돼요. 자, 120만 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처분 금액은 여기 나와 있고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해보겠습니다. 잔존가치 10만 원이면은 정액법은요. 여기다 공식을 써볼까요? 자, 여러분, 정액법 감가상각하는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취득 원가에서 빼기 잔존 가치 빼가지고 나누기 내용 연수 하게 되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연간이라는 건 1년치. 그래서 6개월이면 절반 6개월치로 나누면 되고요. 2로 나누면 되고 월할 계산은 여러분이 이제 하는 방법 알죠? 자, 이건 딱 1년치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원가 10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10만 원이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래서 연간 감가상각비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입니다. 여기가 30만 원. 취득금액은 여기 10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장부금액은 현재 얼마예요? 처분시? 네, 70입니다. 70만 원짜리 장부금액인 건물을 이 22년 6월 30일 날 얼마에 팔았어요? 처분금액? 예, 120에 처분했죠? 예. 자, 120에서 70을 빼면 답이에요. (120에서 70을) 빼면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0만 원이 답이다. 3번. (6번) 문제도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 구하시오. 아니면 장부금액을 구하시오.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이론에서. 꼭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정액법이 나오지만 가끔 정율법도 나옵니다. 정율법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날짜를 보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수업 일수가 10일이 남았네요. 10일.
네, 이번 주는 이제 하루 남았지만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 빼고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 주, 그리고 8월 16일부터 8월 15일도 광복절이니까 빼주고 16일부터 19일까지니까 이제 10일간 수업이 남았어요. 오늘 거 빼고 10일이면은요 하루에 여기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하루에 한 회차씩은 다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렇게 4시간씩 풀이를 하지?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기 때문에 예, 풀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10회차까지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풀이를 10번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10번 들으면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예, 다 아는 거고 예. 지금 오늘 들을 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설명을 또 듣게 되니까 예, 또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을 잘 하면은 많이 아는구나 하고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예,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아직 모르는구나 하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시간이 넉넉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공부는 개인적인 공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꼭 자기 공부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디가 지금 부족한가 자기가 알 수 있거든요. 개정 과목 암기가 아직 안 됐다. 제가 개정 과목 암기 좀 해야 돼요. 예, 손익계산서를 아직 볼 줄 모른다. 손익계산서 띄워놓고 분석해야 됩니다. 이 합계가 어떻게 나왔지? 이 이익은 어떻게 계산됐지? 예, 자꾸 따져보고 두들겨 봐야 돼요. 재무상태표 마찬가지.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네, 이게 이제 개정 과목 암기 문제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데이터 보세요. 매입시 운반비. 매입시 운반비. 제가 아까 어느 분까지 질문했는지 까먹었는데. 최세훈님? 최세훈님이. 매입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뭐죠? 상품에 포함되는 원가예요. 상품이에요. 그냥 상품. 자산입니다. 자산. 매입시 운반비는 자산이고요. 상품이에요. 상품의 취득원가. 판매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예요. 그래서 운반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운반비 나오면 매입시 운반비인가? 매입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그냥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아니고. 접대비. 네, 최세훈 씨가 계속 한번 답변해 볼까요? 접대비는요? 네. 상품 매출시 운반비? 예. 외화 환산 손실. 이건 뭘까요? 아닌데, 이게 아닌 게 맞아요. 손실은 손실이지만 판매 관리비는 아니에요. 무슨 비용일까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요거는 비용은 비용이지만 영업 외 비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말이죠. 판매 관리비 비용과 영업의 비용 그리고 매출 원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와 매출시 운반비 요 두 개를 더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32만원 2번입니다. 다음에 8번. 그래서 이제 7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여러분이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과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을 다수 알고 있느냐, 예, 분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느냐 모르더라도 개념을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판매 활동 회사의 그 영업 활동이 있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신발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인가? 그러면 그게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하려면 운반해야 되고, 거래처 판매하려면 거래처 접대해야죠. 그런데 저 매입시 운반비는 저건 비용으로 안 보는 이유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의 비용은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자산이에요. 그럼 요거는 왜 아니냐? 외화 환산이라는 것은요, 기말에 환율 차이를 계산했더니 손실을 본 거예요. 외화 자산, 외화 외상 매출금이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을 봅니다. 또 외화 부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면 손실이 떨어집니다. 손실이 나요. 그게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그러면 외화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영업 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의 환율 차이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은 전부 다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5월 매입과 매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5월 말 재고 금액은 얼마냐? 재고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재고 자산이 재고 금액이에요. 선입선출법으로 장부를 정리하면 돼요. 자, 5월달 장부잖아요. 5월달 장부 중에서 매출이 200개가 있고 이날 50개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250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25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장부를 털어내 보겠습니다. 기초가 300개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250개가 나간 거죠. 그러면 여기 기초는 50개만 남았죠. 이 50개 금액과 28일 날 매입한 54,000원, 요게 재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으로 5월 말 재고 금액이 얼마냐? 매출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셔라 이겁니다. 250개를 팔았어요. 기초가 300개였어요. 그러면 이 300개에서 250개가 나갔으니까 여기서는 50개만 재고가 남았고 이날 100개는 다 재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300개가 15만 원이면 한 개당 단가는 얼마예요? 500원이요? 500원이네요. 그럼 500원을 곱하면 되죠. 25,000원이죠? 예, 요 25,000원에다가 여기 54,000원을 더하면 그게 5월 말 재고 자산입니다. 79,000원. 4번. 아시겠죠? 8번과 같은 스타일도 문제 잘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결산 시? 네. 자, 수정전 잔액시산표에 소모품 재고가 30만 원 있었네요. 그런데 회계기간 말 소모품 미사용액이 12만 원이래요. 재고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수정전 시산표에는 30만 원이었다는 것은 소모품을 살 때 전부 자산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회계기간 말 12월 31일 날 재고조사했더니 12만 원밖에 없더라. 그러면 18만 원어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죠.
결산 분계가 그거예요. 12만 원만 남기려면 18만 원은 사용했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18만 원 비용 처리한 것을 찾아보면 돼요. 몇 번인가요? 4번이네요. 차변의 소모품비 18만 원, 대변의 소모품 18만 원. 요렇게 회계 처리하고 시산표에 가면은 시산표에 가서 조회 누르면 어떻게 나올까요? 소모품 대변에 18만 원 기록했으니까 여기 시산표에 12만 원만큼 잔액이 남겠죠? 예. 여기 소모품이 수정 전에 3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 대변에다가 18만 원. 소모품 대변에 18만 원을 기입하면 잔액은 이제 12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거예요. 미사용액 12만 원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소모품 B가 되는 겁니다. 결산 수정 분계에 소모품 정리 분계 문제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의 비용 발생 18만 원,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결산 조정 전 당기순이익을 알려줘야 되겠죠? 1,000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면 조정사항이 뭐냐? 1, 2 나와 있네요. 자, 이익을 증가시키면은 더해주고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면 빼주면 돼요. 이게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죠. 자, 그러면 1번을 보세요. 은행예금입니다. 은행예금. 여러분 은행예금이에요. 이자가 있어요. 이자 수익인데 미계상했대요. 결산 때 그러면 계상을 해야죠. 계상. 이자 수익이 뭐예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계상한다는 것은.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가 수익입니다. 수익.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자, 임대료 선수분이 있답니다. 임대료 수익이 선수분이라는 것은 23년도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의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 취소 분계가 필요하겠네요. 수익의 이연한 분계죠. 그게 바로 수익의 이연. 그러면 당기의 수익에서 이건 취소시키는 거예요. 빼줘야 되겠네요. 빼줘.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 그래서 1번에서는 더해주는 거고 2번에서는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더하고 300만 원을 빼주는 거니까 결국에 두 개를 같이 계산하면은 180만 원을 빼주면 돼요. 10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빼면 답이 됩니다. 답이 2번이죠. 82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해줘야 되느냐 빼줘야 되느냐의 판단을 빨리 해서 답을 찾으면 되고요.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결산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결산 조정사항 분계를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결산 연습. 네, 결산 조정사항 거기 나와 있는 자, 은행 예금에 이자 수익 미계상분이 12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계를 12월 31일자로 하느냐?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에 미수 수익이 와요. 대변에 이자 수익이요. 이 분계
생각나나요? 네.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이죠.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은요, 수익 발생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이 수익 발생 때문에 이건 더해줘야 된다고 아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었던 결산 조정사항, 임대료 선수분이 300만 원이 있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임대료 300만 원, 대변은 선수 임대료가 수익이죠. 수익 300만 원, 이런 분계를 12월 31일자에 해주게 되는데요. 차변의 임대료는 수익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변의 선수 수익은 뭘까요?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건 빼줬냐면, 이거 수익 취소 때문에 빼준 거고, 이거는 수익 발생 때문에 이건 더해줘야 된다고 했고, 이건 빼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분계를 다 써볼 것까지는 없는데, 예, 이 분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익을 증가시키는 정리사항인지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인지 그 판단을 해줘야 된다. 분계까지 가능해야 돼요. 네, 이제 부가가치세법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문제는 간단하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요, 납세 의무자일까요? 아닐까요? 의무자예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은요, 영세율 사업자에 해당되는 항목이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영세. 과세표준 신고에 영세라고 항목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받는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 그게 답이 2번이에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납부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 예, 부가세 납부해야 돼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 대상. 자, 1번. 교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기계를 인도받았다. 자, 저작권 무형자산이죠. 그리고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죠. 이걸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과세됩니다. 부가세 과세돼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인도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주식을 거래할 때 부가세 없어요. 예. 주식 거래에 대해서,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2번이 아니 해당하는 건가요? 예, 그럼 1번이 답이네. 1번. 예, 1번이 답이고 답은 1번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 3번도 아니겠네요. 민사집행법의 경매에 따라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예,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뭐예요? 민사재판을 말하는 거죠. 민사재판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건물이, 예, 양도됐어요. 내가 지금 재판에 져가지고 양도됐는데 거기에 부가세를 내라고. 너무 잔인하죠.
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했다. 견본품이 뭐예요? 샘플을 말하는 거예요. 샘플 주면서 돈 내고 샘플 주는 거기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돈을 받았으면 그거는 부가세 과세합니다. 네, 그러나 견본품을 인도 할 때 대개 다 그냥 주거든요. 과세하지 않아요.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샘플을 주는 것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밑에 지금 세 문제 더 남았는데요. 요거 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